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의 마지막 날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올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들이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강한 한파에도 시민들 얼굴에는 새해를 맞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네, 서울 보신각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YTN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신각부터 가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예, 서울 종로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수빈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양희력 기자 뒤로 보신각이 보이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이곳 분위기, 이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까지 얼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곳 보신각에는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민들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여객기 참사로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올해 타종 행사는 예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새해를 알리는 타종에는 25년 동안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 시민 영웅들, 자선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가수 션과 공감과 연대를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1명이 타종 인사로 참여합니다. 33번 타종이 끝나면 국민 록밴드 크라잉넛이 시민들과 힘찬 2026년 새해 시작을 함께합니다. 이번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서울 지하철 종강역은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1시까지 무정차 통과하고 늦은 밤까지 행사를 관람한 시민들 귀가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 모두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내일 오전 7시까지 보신각 주변 교통이 통제되니까 이곳을 지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빈 기자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뒤쪽으로 좀 화려한 게 보이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색 찬란한 빛이 DDP 건물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이곳 DDP는 평소보다 사람이 붐비고 있는데요. 인형과 함께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모습도 보이고 가족과 연인, 외국인까지 모두가 한껏 들뜬 표정으로 송년 분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DDP에서는 연말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 파사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거대한 화면 삼아 영상이나 조명 등을 이용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술인데요.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카운트다운 행사에서는 밴드 솔루션스의 공연과 함께 개그맨 박명수 씨의 디제잉도 펼쳐집니다. 경찰은 이곳 DDP에 2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관리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인 밤 9시부터는 을지로 육가에서 청계 육가까지 이어지는 DDP 건물 앞쪽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해 반대편 4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면 교통이 통제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 미리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양희력, 이수빈 기자를 연결해봤습니다. 두 기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새해 첫날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하늘이라 비교적 깨끗하게 첫 일출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 및 한파는 더 강해져서 서울 등 중부 내륙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밝히는 첫 태양은 강력한 한파 속에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날 아침 기온이 대부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새밑 한파가 새해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며 한낮에도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등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를 확대 발령하고 해맞이 같은 야외 활동 시 보온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내륙에서 대부분 깨끗하게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 26분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내륙에서 가장 빠른 곳은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으로 오전 7시 31분이고 이어 부산 해운대 7시 32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경포대에서는 7시 40분 밝은 해가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7시 47분 병오년 첫 해가 떠오를 예정입니다.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구름이 유입되며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목요일 저녁부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과 해상에서도 강풍과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어 섬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이 결항하거나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새해 첫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고발 사건도 서울청이 차례로 넘겨받아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는데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실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강서구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의 경우 공천 헌금을 묵인해 당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경찰청이 두 사람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다른 비위 사건도 잇따라 서울청에 이송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보좌관에게 국정원에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지시했다는 고발 사건이 서초경찰서에서 이송됐고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160만 원 상당 호텔 숙박권을 받고 특혜 의전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영등포 경찰서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이 밖에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의혹,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도 서울경찰청이 한꺼번에 수사합니다. 다만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은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온 만큼 동작경찰서가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10건, 여기에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까지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장을 현금 영수증에 비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패배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절치부심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실정의 직격탄이었다고 진단해 다주택자에겐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투기 목적의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후보자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당시 김경 서울시 의원은 2주택 상가 5채를 보유해 공천 탈락 가능성이 거론됐고 이는 녹취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예.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대화 이튿날 김경시 의원을 단수 공천에 뒷말을 낳았고 당시 거론된 1억 원이 공천 대가 아닌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주택은 고령 어머니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었고 이를 검토한 당이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정조준한 가운데 당내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돈 주고 공천받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모두가 멘탈 붕괴에 빠졌다는 등 공개 비판이 터져나온 겁니다. 광역 기초의원을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태의 악습들이 부활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하고. 여러 공천 의혹에 강도 높은 특검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을 탈탈 털었듯이 민주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묵인 방조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빠뜨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그 단수 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그냥 현금 영수증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비밀 병기의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새해 첫 입법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약속한 민주당으로선 이른바 내로남불로 표현되는 이중잣대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썼다는 당 발표에 한 전 대표는 동명이인 글까지 조작해서 포함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의 익명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계 사태. 당무위원회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가족이 올린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1년여 만에 의혹을 처음 인정한 한 전 대표가 이튿날 감사 자료가 조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동명이인이 쓴 게시물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 안철수, 이준석은 혐오 드림팀 등 당무위가 예시로 든 게시물은 2023년 초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이라는 겁니다. 이호선 당무위원장은 윤리위에서 직접 소명하라며 실시간 게시글을 올리는 등 종일 양측에 장외 설전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동훈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은 제1야당의 당무감사가 허술하고 엉터리라고 직격했고 장동혁 대표 책임론에 대여 투쟁 시기를 눈치 없이 놓친다는 답답함도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당 지도부는 내홍이 필요 이상 길어지는 건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사과할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털고 가시면 된다. 법적 문제 이게 뭐 중요합니까? 단계 조사 자체가 분란이 아니라 단계를 썼던 것 자체가 분란의 씨앗이라고 보거든요. 공석인 윤리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사실상 칼자루를 쥔 장동혁 대표는 당 종무식에서 결연하게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단단하게 뭉쳐서 더 힘차게 뛰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초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과 미래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 계엄에 사과하는 등 내홍과는 거리를 두며 외연 확장 의지를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당내에서 민주당을 향한 대여 공세에 집중해야 할 시점마다 당 이슈가 수면 위로 노출되는 데 불편한 기색도 적지 않습니다. 연초 쇄신안을 예고한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와의 화해 필요성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라 내홍 사태가 새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해럴드 로저스 대표는 여전히 질의와 상관없이 쿠팡 측의 주장과 반박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정작 민관합동조사단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비협조적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공정위는 필요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국회는 쿠팡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호통과 손짓, 고성 등 전날 태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태도에 유의해 주시고 사과하겠습니까? I have a deep respect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this committee. 저는 한국 국회와 본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사과 대신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허위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데이터와 생계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전 직원의 범행 동기는 돈이 아니라 퇴사의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게 그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출 규모도 제한적이었고 외부와 공유 없이 삭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전 이익을 노린 조직적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의원의 질의에 이게 재밌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Do you think this is funny? You're 지금 accusing me 이게 of perjury. 재미있으십니까? You're telling me that 저를 I did 증언 and now you're laughing.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로저스 대표와 소통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고 이 부사장은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에 160여 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된 자료는 50여 건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실 쿠팡이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의 요청도 좀 제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범여권이 추진한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외국인 바지 사장이 대한민국과 국회를 무시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문회에도 실익이 없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는데 여야가 일단은 뜻을 모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쿠팡 답변이 무색하게 내밀한 구매 내역까지 유출됐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보를 빼낸 중국인 용의자가 성인용품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266명의 데이터를 쿠팡에 보내 해킹 사실을 알린 게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건강이나 성생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주문 정보는 지극히 타인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민감하고도 중대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권이 빠진 청문회에서 법여권은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내내 오만방자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범킴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지금 즉시 위증 고발해야 됩니다. 한국 국회, 한국 정부 국민을 무시할 거면 한국에서 떠나십시오. 청문회는 쿠팡의 악조건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꼬집는 성토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특히 상품 베끼기 실태를 폭로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쿠팡의 보복을 피하고자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피해 기업들이 당당히 얼굴을 내놓고 피해를 신고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타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이른바 바지 사장 청문회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며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떻게든 김범석 의장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요지부동이라고 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고요. 청문회에 불출석한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안하무인 쿠팡을 향한 여야의 공동전선 구축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통일교 한국협회장과 해저터널 관련 단체 이사장을 연이어 소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증을 찾기 위해 통일교 핵심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교 산하단체 이사장 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박 씨는 통일교 세계 피스로드 재단의 이사장이자 전 천주평화연합 UPF 회장으로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자 앞서 제기된 금품 로비 의혹의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정치인들에게 청탁하신 적 있으실까요? 경찰이 통일교가 해저터널 등 수건 사업 청탁 목적으로 정치권 로비를 해왔다고 의심하는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보고 문건에는 박 씨가 예전 UPF 영남 지구장이었을 당시 한일 해저터널 관련 강연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통일교의 현직 한국협회장인 송용천 씨도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엽 회장은 과거 통일교 일본 총회장을 지냈는데 당시 한학자 총재에 한일 해저터널 관련 일본 현지 시찰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통일교 로비 의혹이 불거진 뒤 대표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한 핵심 고위 간부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함께 전 선문대 총장 황모 씨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경기 가평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의혹의 물증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의 승패는 공천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공천의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당,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공천심사위원 당사자가 돈을 받은 내용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게 저는 총선공천에까지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왠 줄 아세요? 김병기 의원이 총선공천 때 검증위원장을 지내셨어요. 강선우 의원 또한 단수공천을 강서구에서 받았어요.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 입에서 아주 혼란스럽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당사자들도 매우 충격적이죠. 사실 지금 22대 현역 의원들, 특히 정말 민주당이 그동안의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매우 엄중히 볼 수밖에 없고 또 1억 수수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이 됐던 이런 지방선거에서 22년도에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밀하게 그리고 엄중히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의 전체 국민 신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그런 지선 그리고 총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인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큰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시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일 때는 뭐 갑질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또 보좌관들을 수없이 교체하면서 뭐 병기 수리를 뭐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좀 공부는 사기는 했지만 민주당 자체로서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좀 국한이 된다면 이번에는 민주당이란 시스템 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 다른 또 민주당 관계자들까지 이미지 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의 주요 이슈로 명태균 씨가 관련된 이런 어떤 공천 개입 관련된 걸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하면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천 장사를 한다 또 매간 매직을 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였다 이런 점에서 더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지 또 이것이 이 사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검증위원장 그다음에 또
강선호 의원도 검증위원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또 22대 총선까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등등해서 민주당 어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항보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했죠. 강선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빠졌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추가될 수는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 사안은 윤리감찰단에서 사실 규명을 하기는 참 한계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1억에 대한 수수에 관련해서도 강선호 의원도 뭐 공천을 대가로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김경 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준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는 결국에는 집권 수사나 조사권이 아니라 소명을 받는 정도의 수준의 사실관계 규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조사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거는 서울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에 사건이 이첩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해소가 의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전체 우리 정치의 전반의 신뢰의 훼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녹취록의 전문이 MBC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녹취록을 들어보면 사실관계가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뇌물 사태로 규정했거든요. 특검까지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미 김건희 여사 했던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관련된 당시에 공관위원들, 공관위원장까지도 다 수사를 했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드러난 것이 없는데 그런 동일한 잣대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이것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경찰, 검찰의 어떤 수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국민적인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항이야말로 특검으로 가서 수사를 해서 이런 어떤 의혹을 이제 국민들에게 소상히 다 밝혀야 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면 그러면 1억이 어디 갔느냐? 지금 현재 강선호 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1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녹취 파일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이것은 컷오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런데 정작 김경 의원,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는커녕 공천을 받으면서 그것도 단수 공천을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대화 말고도 다른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 결국은 김경 의원에게 단수 공천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또 누가 역할을 했고 여기엔 또 다른 어떤 근본 수수가 없느냐 이렇게 좀 폭넓게 의문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검으로서 좀 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경찰 수사 진행되는 거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뭐 아예 부인은 안 하지만 실제로 지금 통일교 특검도 결국에는 양당에서 특검법 발의하고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통일교도 빠르게 수사로 진행하라라는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모든 건을 다 특검을 할 수는 없다. 이러다가 정말 특검 공화국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가장 빠르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 문제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소신 투표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런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그 무엇보다 더 바르는 게 빠른 수사 그리고 엄중한 조치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상 규명일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다음 달 11일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는데
4개월만 하고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원내대표직을 본인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그런 당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당이 어려울 때 중심을 잡고 회복을 하는 그런 원내대표의 역할을 잠시 하겠다라는 면에서의 또 오늘의 그런 선언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예상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지금은 4개월만 할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임을 할 건지,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의 원내대표의 기간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수습하고 다음 1년을 누구한텐가 연결해서 넘겨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 후보들이 실제로 같이 뭔가 선거에서 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도 좋은 지금 민주당의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수습하고 당, 청 이런 소통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가 누군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마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20%에 되는 권리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대 당에서 보시기에 지금 4개월이 아니라 뭐 연임을 보장받는다든지 뭐 1년 재임을 보장받는다든지 하면은 판이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슈가 많을수록 좀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게 그 모집단인 이제 투표자 수는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적지만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 투표자들, 의원들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진성준 의원 정책위 의장을 한 3선이지만 그동안은 원내 대표 후보 물망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좀 뭐 관심이라든지 준비라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보통 선거를 통해서 보통 방법을 통해서는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어렵다. 그런 어떤 판단으로 결국은 나는 4개월만 하고 수습해서 물러나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성부수로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의원들 간에는 상당히 좀 호평도 받고 관심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진성준 의원님하고 다음에 또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어떤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좀 더 복잡하고 좀 치열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같은 날에 원내대표와 함께 3명 최고위원도 뽑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명청 대리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그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라인과 명라인의 그런 후보자들로 지금 3명 중에서 누가 2명을 선점할 것이냐 그런 사실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대통령 임기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차로서의 그런 대통령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당, 여당으로서의 그런 최고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뭔가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민생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통합을 생각하는 우리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후보의 자질들을 냉정하게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죠. 또 지난해 장동혁 대표 발언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신뢰하던 장동혁 의원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예, 한 전 대표의 어제 발언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지난해 11월 발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 내용은 좀 조작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반응입니까? 예, 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5개 계정에서 한 1,480건의 그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것이 이제 한 87% 정도가 이제 2개 IP에서 써져졌다.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게 작년 이때쯤 한동훈 대표가 그것이 이제 가족이 쓴 게 맞다. 그래서 사과를 했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당시에서는 가족들이 글을 썼는지 상황을 몰랐다는 것과 아울러서 신문에 난 어떤 칼럼이라든지 사설을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제시한 그 게시물과는 전혀 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게시물 중에서는 상당히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욕설 부분이라든지 또 당의 어떤 중진 의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단순하게 칼럼이냐 사설을 한 거냐 그리고 또 과연 가족들이 쓴 것을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몰랐느냐 이런 의문점이 여전히 남고 그보다 더 큰 좀 심각한 것은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좀 뭐 아쉽고 섭섭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당 대표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것을 올릴 수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당원들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서 현재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뭐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만은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은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좀 쉽게 한동훈 전 대표의 있던 이미지 회복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좀 용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국면입니다. 예. 신 의원께서는 제3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금 2호선 감사위원장하고 한 전 대표가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더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변명 일색의 그런 편협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한 전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SBS에 나와서도 인정은 했죠. 가족이 한 거라는 거. 근데 거기에 방점은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물어보긴 해도 곧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야 인정하게 되는 변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제가 신뢰했던 장동혁 대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되치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반어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진솔한 사과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배신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도 초기에 털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은데 절대로 한동훈식 정치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치입니다. 완벽한 정치를 구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입지가 줄어드는 건데 예전에 채널A 사건에서도 절대 핸드폰 20짜리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그런 논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명 안 되도록 실제로 검찰의 수사나 이런 망을 다 피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위드 훈이가 조금이라도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의 껌껌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매우 편협하고 통크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서의 정말 앞으로의 뭔가 국민의힘을 이끌 주자로서의 그런 보수의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친한계 인사들은 지금 대여 투쟁할 것도 많은데 왜 지금 시점이냐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참 안타깝죠.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할 정도의 메가톤급 이슈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무 지금 이제 그 감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을 이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뭐 묻어두고 또 덮어두고 뭐 지나갈 수는 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털자 뭐 이런 어떤 생각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국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특히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결국은 더 큰 국민의힘의 어떤 내용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발표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당무감사위에서 공을 중앙윤리위로 넘겼잖아요. 네. 근데 중앙윤리위 위원장 공석이란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 그 문제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와서
당 윤리위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여전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빨리 결정해야 되고 갈등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 이 시기에 오히려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도 장동규 대표가 빨리 서둘러서 이제 임명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를 넘길 때 지난번 김종혁 최고 같이 뭐 당원권 정지 뭐 2년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원이지만 당직을 지금 이제 맡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당직을 맡고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구체적인 처분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공 전체를 당 윤리위원회에 넘긴 상태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이해훈 장관 후보자 논란 여전한데요. 올해 1월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회 중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1월입니다. 왼쪽에서는 삭발하는 인물들이 보이고 오른쪽에 이해훈 후보자. 이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입장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삭발하려면 본인도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기초의원들만 삭발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고 본인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지금의 이런 앙금으로 또 제보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훈 의원 성격이 시원시원하고요. 하면 확실하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보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본인이 넘어야 될 숙제이고 하나의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 과정까지 험난한 길을 가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심을 했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공헌을 본인이 장관으로서 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5번이나 뭐 사과하면서 본인이 그동안의 그런 비상겸이나 내란에 대한 두둔했던 것들을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앞으로의 하루하루의 그런 사건들이나 뭔가 이슈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극복해야 될 숙제이다. 그리고 잘 되어서 그래도 보수까지 통합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 경제에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인데 보수의 시각에서 좋은 그런 담론들을 예산 기획에서 공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되니까 좀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왔었는데 내부적으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캐대의 출신으로서 경제학 박사이고 해서 경제 분야에 상당히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기본소득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의 어떤 막대한 증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됐는데 과연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를 또 다 덮어버리고 과연 이재명 정권에서 있던 예산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반탄을 주장하면서 구의원에게 삭발을 강요한 그것은 삭발이야 하더라도 머리는 잘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확장 정책이라든지 확장 재정이라든지 또 국가 부채 증가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그냥 본인은 그냥 회계나 격리 역할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가 저는 기본적으로 와닿을 것 같고, 저희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훈 의원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지만, 특히 지난번 이해훈 의원이 이제 그 서울 성동구의 하태경 의원과 이제 그 경선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부산 영남 지방에서 희생을 하면서 또 서울에 올라오는데 경선을 통해서 이제 지게 됐는데, 과연 희생을 한 사람이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당시 이긴 이해훈 의원은 지금 다시 민주당 이재명 정권으로 간 이런 전체적인 당 관리 시스템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희생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더 평가를 받는, 그리고 싸우고 역할한 사람이 더 평가를 받는 그런 당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어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년 연하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또 썼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다. 고도의 심리전일까? 뭐 이런 글을 썼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파란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세상을 파랗게만 그리고 파란 사람들만 챙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빨간 사람도 우리의 국민이고 그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팀이 아닌 상대 팀에 대한 소통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원내대표들, 당내표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협조를 구하고 그들의 경청을 하고 야당이나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쓴소리들에 대해서도 국정에 반영하라고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도 생방송으로 지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리고 보수에 있는 인사들 실력 있고 전문성 있으면 언제든지 득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번에 인사로서도 보여주고 이런 연합장을 통해서 그들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정회 협조를 받아서 전직 의원들에게 연합장 보냈다는 건데요. 민 전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그런 어떤 메시지가 국민들과 또 지금 자유 우파 보수 관계자들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한테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예를 들면 뭐 한전 사장으로 김동철 전 의원이라든지 과거 어떤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을 많이 좀 쓰기도 썼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국가 철학을 확고하게 통합과 여야 협치라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3대 특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종합특검 또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지금 크게 노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두 장의 엽서로 그런 어떤 통합의 어떤 이미지를 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강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지역 명소마다 마지막 해넘이를 보기 위한 인파가 몰렸는데요. 시민들은 저무는 석양에 아쉬움과 묵은 감정을 떠나보내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을사년의 마지막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떨어집니다. 제 몸을 달궈가며 아련히 저무는 태양은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입니다. 해변에는 일몰을 보기 위해 줄지어선 인파로 북적입니다. 저마다 아쉬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해를 배웅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승승장구하고 싶고 저희 가족도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엄마 아빠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해안가 전망대도 마지막 낙조를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는 해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올해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날려보내고 새해에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져봅니다. 올해 신혼집 장만하고 이사하면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만큼 내년에 결혼식 올리면 친구들이랑 가족들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 예쁜 아기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모두가 소망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빠랑 같이 이제 또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 또 한 번 더 와서 또 좋고요.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로또 당첨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묵은 해를 뒤로하고 새해엔 더 행복한 일만 넘치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조금 뒤 서울 보신각과 광화문, 명동 등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새해 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보신각에서는 밤 11시부터 시민대표 11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9개 기관이 협력한 대규모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새해를 맞아 동해안 해맞이 명소를 찾는 차량이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부터 닷새간 해맞이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4일까지 닷새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하루 평균 484만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년 전보다 8.8%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해맞이 명소가 몰려있는 동해안 방면 노선인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대구 포항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이동 차량이 집중되면서 혼잡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 서울 강릉 구간 최대 소요 시간은 강릉 방향으로 4시간 10분, 서울 방향으로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맞이 교통량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로공사는 해맞이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노선에서는 차단 공사를 중지하고 영덕요금소에 임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 도로 전광 표지로 휴게소 혼잡 상황도 안내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점검 및 월동 장구를 구비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또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바다 전망으로 인파가 몰리는 휴게소 전망대와 난간 주변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상식의 정치를 운운하지만 국민은 누가 비상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안다며 윤어게인 세력과의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년 인사를 통해서 새해에는 뼈를 깎는 각오로 더 열심히 뛰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성과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청년은 꿈을 이루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신바람나게 일하는 나라, 또 집과 일자리, 범죄 걱정 없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합니다. 새해 첫 출국 외교 일정이기도 한데요. 답방이 예상보다 빨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 배경을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국빈 방한했던 중국 시진핑 주석. 불과 2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답방합니다. 특히 방중 첫날인 1월 4일은 중국의 새해 첫 근무일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일 경우 앞뒤 주말을 당겨 쓰는 중국의 공휴일 지정 방식에 따른 겁니다. 중국 매체들은 2026년 자국을 방문하는 첫 외국 지도자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바닥을 친 한중 관계가 새 출발을 한다는데 방점을 찍은 거로 풀이됩니다. 2026년 1월 4일至7日对中国进行国事访问，此访是李在明总统就任后首次访华。 무엇보다 일본에 앞서 중국을 먼저 찾는 게 새해 첫 방중을 성사시킨 주요 이유가 됐다는 후문입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발언이 외교 문제로 번진 와중에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일정이 된 셈입니다. 중국에서 이 대통령의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방문을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 항일 투쟁이란 공통 분모를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의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이끌고 방중하는 만큼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예상했던 방중 계기 K-팝 콘서트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거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한한령 해제를 상징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골이 깊다는 걸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 밖에 한미 양국의 핵 잠수함 건조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등 껄끄러운 현안도 난제로 꼽힙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는 대통령 체포와 구속 또 탄핵을 겪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의 구치소 수감까지 목격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했던 올 한 해를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었습니다. 관절을 둘러싼 국사 공성전 끝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수사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11차례 걸친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이 드러났고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름에 접어들어 전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 가동되면서 대통령 권력에 가려졌던 의혹의 진실규명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에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는 결국 특검 소환과 구속, 기소까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불명예로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각각 따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우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어느새 1,400원대가 익숙해진 고환율, 또 증시 활황과 집값 급등까지 올해는 경제 산업 분야에서 굵직한 뉴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 주요 경제 뉴스는 오동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여파에 2,3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증시 부양책과 AI 붐을 타고 지난달 4,226까지 올라 역대 최고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6월 1,347원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자 물가 불안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4차례 동결했고 외환 당국은 환율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부은 관세 폭탄에 우리 경제는 휘청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길었던 불확실성의 터널을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막판 협상의 쟁점이었던 대미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 규모로 조정됐습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밀고 끓은 덕분에 올해 수출은 사상 처음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내년 슈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6년 예산은 8.1%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내년 국가 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수 보강을 위해 법인세율을 1% 올리고 증권거래세율을 환원하기로 하는 등 3년 만에 증세 기조로 유턴했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는 무자 감세 프레임에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정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을 시작으로 3천만 명 넘는 규모의 쿠팡 정보 유출까지 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2차 피해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초강수를 뒀지만 강남 등 핵심지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입주 물량 급감으로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고액 월세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한국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렸습니다. 라면과 김치에 이어 김 수출까지 크게 늘며 K푸드 수출액은 최대치를 또 경신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에서 30%의 세율로 분리 과세를 합니다.
고배당 상장 기업은 기준 연도인 2024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라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조정됐는데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상향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12살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중소, 중견 사업주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도 재개돼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한 명당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찾아온 세미 한파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새해 첫날에도 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대관령 영하 17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도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2에서 7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종일 추위가 매섭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위 대비만 잘해주신다면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새해 첫 해는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뜨겠습니다. 반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렵겠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레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이상, 호남에도 1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특별 생방송 가는 해 오는 해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나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